인사조직론 제10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조직론 강의 계획 지금 보는 것처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직관리 이론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서는 조직관리 이론 역사를 한 주 동안 9주 한 주에 이제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한 시간 한 주로 부족할 것 같아 갖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두 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진도를 나가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인사관리로 들어와서 지금 인간관과 인사과정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인사관리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직관리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전이론과 고전이론 전체를 다 공부를 했고, 또 신고전이론 가운데 몇 가지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남은 부분, 다시 말하면 행태주의하고 의사결정론 두 가지, 요거를 우리가 신고전 이론에서 그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조직 이론 전부를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 관리 이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전부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인사조직론 강의 요목,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 과목의 학문적 의의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이제 크게 나누면 지금 여섯째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조직관리 이론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제6장 조직관리 이론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조직이론의 관리 이론적 의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전 조직이론 전부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신고전 조직이론 가운데 지난주에 못한 거,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조직이론 전부를 공부를 하면 조직관리 이론사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그림 한번 소개를 했죠. 이미지 파일로 검색 엔진에 이제 많이 떠다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잘 정리가 된 거니까 이 내용들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고전적 조직이론 전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전 이론 가운데 이제 인간관계론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행태주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조직 현대 이론, 요거는 이제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환경을 중요시하는 체제 이론, 그 다음에 생태론, 뭐 이런 주로 이제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현대 이론하고 고전 및 신고전 이론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계가 바로 뭐냐? 환경이죠. 환경을 현대 이론에서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고전 이론과 신고전 이론은 환경을 아주 경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의 중요성을 이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전 세계가 이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좀 복잡해지, 한마디로 말하면 소용돌이의 환경이 됐기 때문에 환경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이론이 그 이전에 이제 고전 이론은 물론이고 신과 구별되는 확실한 경계 지점은 바로 환경이라고,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인간관이죠. 인센티브. 인간관을 이제 보는 것이, 고전 이론에서는 주로 이제, 기계적, 그런 인센티브를, 경제적 그런 인센티브를 중시했다면, 신고전 이론에서 특히 이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심리적 그런 인센티브 유인을 중요시했죠. 그러나 현대 와서는 이 두 가지 다 이제 고려한, 다시 말하면, 복잡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고전 이론이 기계적인 능률성만을 추구했다면 신고전 이론은 이제 사회적 능률성, 이렇게. 현대 조직론은 다원적 목표, 다양한 목표를 다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이론이 오로지 공식적인 그런 구조만 중시했다면 신고전 이론에 와서는 이제 비공식적인 집단 같은 이런 걸 중시한 거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이 공식과 비공식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변수는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고전 이론은 구조를 중시했고 신고전 이론 와서 이제 과정과 기능과 그다음에 조직인의 어떤 사회 심리적인 상태 이런 걸 중시한 거고 현대 이론은 역시 환경을 중시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고전 이론은 쉽게 말하면 환경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폐쇄 체제를 전제를 한 반면에 현대 조직론은 개방 체제, 오픈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전 이론이 원리, 어떤 그 보편적인 원칙 이런 걸 이제 추구했다면은 신고전 이론은 주로 이제 개별 사례 이런 걸 중시해가지고 주로 이제 경험적인 그런 개별 사례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현대 와서는 이것을 동시에 이제 보는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요지는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했던 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로밖에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거기에서 세 번째 행태주의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사결정 이론하고 이렇게 두 가지는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태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고전 이론의 두 번째가 되는 건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게 주장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고전 이론이 이제 차이는 있지만 테일러리즘이나 아니면은 뭐 관료제 이론이나 아니면 뭐 원리학파나 이런 고전 이론의 공통점이 어느 조직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 원칙, 법칙 이런 걸 이제 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항상 무슨 어디에다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상당히 그 예외적인 상황이 많다. 이게 반드시 그리고 조직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든 조직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 원칙 같은 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행태주의는 이와 같이 고전 이론의 그런 기계적 획일성에 반발해서 이제 행태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보편적인 원리보다는 각 개별 사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개별 사례가 다시 말하면 관료제에서 말하는 이념형 요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 중력이 중요한 게 아니냐. 우리가 관료제를 얘기할 때 막스 베버의 그 기여 중에 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이념형으로 나눠서 좀 단순화시켜서 그런 분류법을 시도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잖아요. 그냥 복잡하기만 하다.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포기할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을 좀 단순화시켜 갖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지배 권위 유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전통적 지배, 그다음에 카리스마적 지배, 그다음에 법적 합리적 지배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게 이제 이념형의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고전 이론이었고 이제 관료제였다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또 별 의미가 없지 않냐. 현실적으로 볼 때 현실형과 이념형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형에 중요한 것이지 이념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념형 이외에 현실형의 그런 다양성을 이제 중시를 해가지고 이제 개별 사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조직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형화된 원리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격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허버트 사이먼은 일종의 이것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얘기할 정도로 정형화된 원리를 반대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조직의 구조, 다시 말하면 관료제랄지, 그다음에 뭐 공식성, 이런 그 일반적인 구조보다는 개별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구조보다는 동태적인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심리를 굉장히 중시한 겁니다. 개인 심리, 어떤 조직의 구조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각 개인의 심리 상태 여기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 심리를 이 사람들은 행태다, 비헤이비어다 이렇게 행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은 물론이고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준비된 상태 그걸 우리는 이제 행태라고 하잖아요. 이런 행태를 굉장히 중시해서 그래서
인간관계론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 겁니다. 행태주의와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똑같이 우리가 신고전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개인 소속되어 있는 그 개인의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고전 이론은 획일적인 구조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구조보다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의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행태주의는 분명히 그 고전 이론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소를 별로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태학 또는 뭐 체제 관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의 어떤 과정이랄지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각 개개인들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그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안정적이냐 아니면 그 환경이 변화무쌍한 소용돌이 장이냐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은 환경까지 이렇게 고려할 정도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직 큰 위기를 겪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아주 오늘날 같이 극한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뭐 생태학이나 체제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귀납의 논리를 반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전 이론이 다양한 조직들을 이제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결론, 보편적인 법칙, 원리 원칙을 이제 끌어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귀납의 논리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정론이에요. 귀납의 논리를 반대하고 반대로 이제 연역을 중요시해요. 오히려 각 사례들, 개별 사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사례들을 종합해서 자꾸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개별 사례가 갖는 그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행태주의였던 겁니다. 그리고 동기가 다양하다. 이거는 이제 고전 이론에서 말하는 경제적 요인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사회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론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인간관계론에서 인센티브가 경제적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이 행태주의는 그런 이 두 가지 요인 외에 또 개별적 요인을 또 한 가지 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과 그다음 인간관계론적, 사회적 심리적, 사회심리적 요인 외에도 각 개별 사례별로 요인이 또 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조직 유형에 따라 군대 조직이냐 아니면 좀 자유분방한 뭐 연구소 조직이냐 병원 조직이냐에 따라서 요인이 또 경제 사회심리적 요인과 또 별개의 또 다른 요인 체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쪽이 바로 행태주의였습니다. 그다음 행태주의는 비공식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조적인 공식적인 그런 구조보다는 그 구조 속에 감춰져 있는 비공식성, 이건 이미 우리가 인간관계론에서 비공식 집단의 이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비공식 그 집단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어떤 과정, 뭐 기능, 뭐 다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게 협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협동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목적에 대한 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종의 보상 체계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돼야지 또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권위의 분화, 이런 분산과 집중 이런 게 잘 될 때 협동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협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협동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의 어떤 표출된 현상이 이제 협동이거든요. 협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대표인 사람이 이제 바나드 같은 사람, 체스터 바나드 같은 사람이 협동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인 원리보다는 개별 사례별로 개별적인 행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조직 유형별로
서로 상이한 그런 개별 형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런 형태 중에서도 특별히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뭐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민주적이냐 권위적이냐, 이런 이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행태가 결국은 다 의사결정이 아니냐. 결국은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의사결정이고, 뭐 하기로 한 것도 의사결정이고, A안과 B안 중에 어느 걸 선택할까? A안을 선택하는 것도 의사결정이고, B안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의사결정이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의사결정이다. 집행도 집행하기로 의사결정한 거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전 이론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접근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합리성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은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제한된 합리성밖에 없더라. 완벽하게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가 없더라. 우리가 이제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다 이제 비교 검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제 좀 편의를 고려해서 대안들을 좀 몇 개로 이렇게 이제 국한을 시켜갖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고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완벽하게 개발해서 모든 기준에 따라서 비교 평가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것은 이론 속에서나 이론 이념적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시간과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안 중에 한 몇 개, 아니면 그냥 그 예산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작년보다 조금 늘려 잡은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최적의 어떤 최적 모형, 합리 모형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제한된 합리성, 그냥 만족 모형, 우리가 그냥 만족하는 수준에서 그냥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말하는 그 제한된 합리성이죠. 영어로 말할 때 bounded rationality 이렇게 말합니다. 허버트 사이먼이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 모형이 나온 것이 흔히 말하는 만족 모형이에요. 만족 모형. 우리는 합리 모형이나 최적 모형은 우리의 꿈일 뿐이고, 현실은 그냥 만족하는 수준이 아닐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고등교육기관을 가려고 한다. 그럼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국내에 있는 대학을 갈까? 미국, 유럽까지 갈까? 이런 거 다 모든 대안을 고려해서 다 비교 평가를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을 지나갈 때 일단은 유학은 포기하잖아요. 학사 과정은 석박사는 모르겠는데 학사는 일단은 이제 국내 대학을 일단은 그러니까 국내 대학 결국은 그다음에 자기 그 수능 시험 성적이나 뭐 내신 성적을 고려하다 보면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대학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아주 공부 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 이렇게 해서 벌써 그룹이 지어지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를 고르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합리성이 다 이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한된 정도의 합리성만 고려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행태주의 이후에 이제 등장한 이념을 또 후기 행태주의라고 합니다. 후기 행태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포스트 비헤이브리즘, 후기 행태주의 또는 뭐 탈 행태주의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행태주의면서도 또 행태주의와 또 구별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기 행태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 본질적인 행태주의와 구별되는 후기 행태주의 요소는 가치 지향성입니다. 가치 지향성.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전 이론에서는 조직의 원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냥 발견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조직의 원리가 이게 누굴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이제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를 판단을 배제하고, 다시 말하면 뭘 가치적으로 원리를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게 잘못 남용되면은, 정말 악용되면은
나쁜 사람들한테 잘못 쓰이게 되면 정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몰가치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가치 판단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말한 쪽이 바로 후기 행태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가치가 바로 형평성입니다. 이퀴티라고 해서 이거는 평등과는 다른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획일적인 아니면 뭐 기계적인 아니면 비례적인 이런 것들을 대체로 우리는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평이라고 그러면 그런 평등을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적인까지 포함된 거죠. 보상적인 내용까지 해서 결국은 절차적 정의랄지 그다음 뭐 결과적인 평등이랄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형평성인 겁니다. 형평성은 평등을 넘어서는 평등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직의 원리 원칙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과연 약자를 위한 것이냐, 그냥 강자 편만 드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판단하지 않고 그냥 어떠하더라 라고 하는 결론만 얻어냈고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 안 했는데, 이제는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적실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당하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질, 이거는 렐러번스죠. 아무리 그것이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다. 그냥 이상적이라고 해서 다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국회행태주는 이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결된 것이 행정학 쪽에서 이제 신행정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국가가 하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가진 자를 더 부유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판단해 봐야 되지 않냐. 너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판단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본 것이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이와 같이 행태주의는 고전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고,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론과 또 다른 또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한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태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을 경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행태주의는 물론이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인간관계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전 이론은 물론이고 신고전 이론까지 다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것을 경시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사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는 좋은데, 너무 개별 사례에만 함몰되다 보면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 논리, 다시 말하면 귀납적인 귀납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절차를 경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 사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유사 사례들을 다 종합해서 일종의 이제 결론을 얻어내고 거기서 어떤 시사점을 얻어갖고 이렇게 나가고 하자는 것은 귀납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비공식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건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공식적인 구조를 보완하는 그런 정도의 비공식성이어야지, 너무 이제 비공식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중심이 되는 그런 공식성, 이런 것을 이제 경시하는, 본질을 오히려 경시하는 비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은 좋았는데, 비본질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걸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본의 아니게 본질을 그냥 강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남긴 것이 바로 행태주의와 후기 행태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의사결정 이론이 된 거죠. 의사결정론은 이제 행태론의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행태주의와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론과 이제 행태론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똑같이 이제 신고전 이런 점에서도 같지만은, 일단은 행태를 중시한다는 거. 그게 행태주의고, 행태 중에서 특히 의사결정 행태를 중시한다는 게 이제 의사결정 이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이 행태주의든 의사결정 이론이든 공이
고전적인 원리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개별 사례적인 행태랄지, 그 다음 행태 중에 특별히 우리가 뭐랄까 주목해야 될 의사결정 행태를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전통 이론에서 구조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 특히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의사소통, 소통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조보다는 또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층제랄지 이런 것들이, 계층제라고 하는 건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층제 안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하면 뭐 상향식 의사결정, 아니면 하향식 의사결정, 또는 뭐 라인 조직에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스텝, 참모, 강요, 막요 조직에서 의사결정,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갖는, 계층제가 갖는 구조보다는 계층제가 하는 의사결정적인 기능, 이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비공식성으로서 의사결정의 중요성. 의사결정은 이제 그때그때 이제 뭐랄까 벌어지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조화 되진 않죠. 구조는 그냥 뭐 계층제 형태로, 아니면 뭐 부서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조화되는 건데,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공식적 과정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환경의 아직 의미를 잘 몰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을 아직을 미인식하는 그런 단계였고,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서는 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일종의 보편적 원리가 됐어요. 보편적 원리를 반대하다가 오히려 다른 또 보편적 원리를 또 강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다시 말하면 고전 이론을 비판하다가 다시 고전 이론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뭐랄까 역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리성은 의사결정할 때 완벽하게 우리가 합리 모형, 무슨 최적 모형,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제한된 합리성 범위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만족할 수준의 몇몇 그 대안들을 놓고 그냥 편의적으로 이제 비교 평가해서 최선이 아니라 그냥 차선을 선택하는 정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태주의, 아까 말한 의사결정 이론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 이론은 이제 계량 모형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A안을 선택할 확률이 0.4고 B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0.6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0.4, 0.6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안으로 가서 다시 C안으로 갈 확률이 또 0.2고, 그 다음에 D로 갈 확률이 0.8이다.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서 또 E로 갈 확률, 확률을 쭉 산출해 갖고 이제 여기서 기대값을 산출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디시전 시어리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경영과학이나 그 다음에 뭐랄까요, OR, Operations Research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산업공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의사결정 이론으로 확산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론이 이제 정부에 적용이 돼가지고 정책 결정 모형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모형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갈등 이론으로 영향을 줘서 우리가 갈등을 정의할 때, 조직 현상 중에 갈등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의사결정의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말하는. 갈등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의사결정의 애로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는 거, 이게 바로 갈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갈등의 컨플릭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영어로 컨플릭트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칡나무 갈자 등나무 등자였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느 걸 대안을 선택해야 될지를 뭐랄까요, 확정하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그 의사결정 상의 애로를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갈등을 정의하다 보면 결국은 의사결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그 이론들은
허버트 사이몬이랄지, 그 다음에 사이어트나 마치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 이론의 이론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행태주의와 의사결정은 굉장히 밀접하다. 그냥 행태주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행태주의의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뒷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행태주의의 의사결정 측면을 이제 특히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으로서 만정 모형을 이제 상정을 한다는 거죠. 제한된 합리성. 그래서 가장 우리가 완벽을 추구한 것은 합리 모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연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본다면, 우리 이 만종 모형은 그 스펙트럼 중간에 선다. 가장 완벽한 모형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쓰레기통 모형처럼 우연적 그런 의사결정 모형도 아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사이에 많은 그런 의사결정 모형들이 이제 위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를 보면 아직도 이 의사결정 이론은 신고전 이론이기 때문에 환경 요인을 경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신고전 이론으로서 고전 이론의 원리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지만, 또 그걸 너무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원리를 추구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역설적으로 고전 이론을 비판하다 보니까 다시 고전 이론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이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신고전 조직 이론을 이제 세 가지 다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어서 현대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 이론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 조직 이론의 본질을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보는 것이 체제 모형입니다. 현대 조직 이론 첫 번째가 체제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황 적응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잡한 인간, 그 다음에 정보 중시 모형, 네 번째가 이제 정치 모형과 이해 관계자 모형,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 일반 그 공통점, 본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략 한 7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는 역시 환경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전 이론과 신고전 이론은 아직까지 2차 대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을, 범지구적인 그런 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환경에 중요성을 미처 몰랐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현대 조직 이론은 2차 대전을 겪고 그 뒤에 뭐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과 그 다음에 여러 그 경기 사이클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막 세계화 가지고 막 아주 범지구적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환경에 이제 직면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 조직 내부의 역량, 조직 내부의 구조와 과정, 그 다음에 그 구성하는 인간의 어떤 경제적 요인이나 사회 심리적 요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의사결정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게 아무리 중요해도 환경을 넘어설 수는 없다. 외부로부터 압박하는 이런 환경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런 조직의 내부적인 그런 역량마저도 환경에 부합하는 게, 환경과 동떨어진 그런 조직 내부 역학 갖고는 조직이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 중심 모형이 바로 체제 이론입니다. 시스템 이론. 그 다음에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생태 이론. 살아있는 생명체, 생태라고 하는 게 이제 한문으로 쓰면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칼러지, 사람. 그러니까 생명체에 관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황 적응 이론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나 과정보다는 상황 적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황 적응 이론. 이 공통적으로 현대 조직 이론은 이와 같이 환경을 가장 중요시한다. 구조나 과정이나 인간의 이런 것보다도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이제 고전 이론이나 신고전 이론과 구별짓는 확연한 그런 경계 기준이 바로 환경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을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는 거죠.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에 준하게 본다. 다시 말하면 고전, 신고전 이론처럼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유기체로 본다는 거죠. 유기체. 기계는 그냥 가장 우수한 부품들을 조립하면 가장 우수한 기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생각하죠. 조직을 만들려면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가장 이제 확실한 과업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잘 주고 구조를 잘 짜고 뭐 의사결정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은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기계 모형이었다면 여기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조직의 성과가 따로 있다. 각 부분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체적인 그런 것은 따로 있다고 보면 다시 말하는지 그래서 그게 바로 유기체 모형, 생명체 모형, 생명체랑 그러니까 조직을 기계로 보지 마라. 생명이 없는 기계가 아니라 조직은 생명이 있는 유기체. 다시 말하면 체제로 시스템으로 봐야 해요. 시스템은 항상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투입과 산출과 전환 과정과 그 다음에 그 환경과의 교작용이나 그 다음에 그 환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신진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이 또 다른 시스템을 또 탄생시키고 또 노쇠한 또 시스템은 또 도태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부단히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지 그냥 기계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조직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론은 유기체로 봤고 고전 이론은 기계로 봤던 거고 신고전 이론은 기계와 유기체 중간쯤에 있는 걸로 이렇게 봤지만 그래도 신고전 이론도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전 이론도 기계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고전 이론과 신고전 이론은 사람을 좀 심플하게 봤어요. 다시 말하면 고전 이론은 사람한테 동기부여라고 하는 경제적 보상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본 거고 신고전 이론에서는 사회심리적 보상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과 그 다음에 조직마다 또 다양한 요인과 그 다음에 또 환경에서 부여하는 또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뭐랄까 유인, 동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모형 우리는 복잡한 인간 모형, 복잡하다. 인간은 한마디로 심플하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복잡한 인간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고전 이론이 구조를 중시했고 그 다음에 신고전 이론이 과정을 중시했다면 현대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보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정형화된 구조, 정형화된 원리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개별 사례마다 또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다양성도 중요하고 이것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다시 말하면 뭐 테러리즘, 그 다음 관료제, 행정원리학파 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형화된 원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행태주의,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 여기서 강조하는 개별 사례의 다양성 또한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귀납과 연역의 균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 이론식의 귀납 절차, 다양한 조직들을 이제 비교 검토해서 모든 이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 원칙을 찾아내는 그런 귀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별 사례별로 어떤 시사점을 얻어서 그 시사점을 또 다른 조직에다 적용하는 그런 연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귀납과 연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러니까 고전 이론의 귀납 그 다음에 신고전 이론의 연역 이걸 동시에 고려한다는 게 이제 현대 조직 이론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정보를 중요해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뭐 내부에서도 정보가 있지만 외부에서 이제 오는 게 정보죠. 환경이 주는 메시지. 이게 바로 이제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에 있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고, 정보는 뭐라고 조직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된 거야, 자원. 우리 옛날에 자원 그러면 주로 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만 생각했지. 물적 자원하고 뭐 자본 이렇게 말한 거고, 인적 자원하고 노동력 이렇게 말. 제3의 이제 자원으로 등장한 게 바로 정보란 거야, 정보. 정보는 특히 환경으로부터 이제 외부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전적인 합리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서 말하는 협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고전적인 합리성이 전부가 아니고 인간관계적 협동도 전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의해서 뭐라고 할까요? 굴절된 형태,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필터, 그런 걸 통과한 그런 합리성, 이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 협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부적으로 인간관계가 그냥 좋아서 이루어진 협동이 아니라 환경에 자극을 받아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협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전적, 인간관계적 이런 것들을 반발한다는 것이 이제 현대 조직 이론의 공통점이죠. 이와 같이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나누어서 현대 조직 이론을 보겠는데, 첫째가 바로 첫째가 바로 이제 체제 모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체제 모형. 이건 다시 말하면 생태 모형이다. 한문으로 쓰면 생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이칼러지, 살아있는 생명체란 거예요. 생명체 모형이다. 체제 모형. 본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기계에서 나온 그런 건데, 자, 체제라고 하는 건 영어의 시스템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무기물이 있습니다. 수소, 산소, 물, 철, 뭐 이런 것들은 무기물의 세계입니다. 그것보다 좀 진화된 게 유기물의 세계입니다. 에탄올, 카페인,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다 유기물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진화되면 생명체가 되는 거죠. 유기물이 좀 더 진화되면 생명체가 되는데, 유기물과 생명체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박테리아,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과 생명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볼 때는 이 세계는 무기물과, 가장 심플한 무기물과 복잡한 유기물과 가장 복잡한 생명체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무기물과 유기물의 중간에, 그 다음에 유기물과 생명체 중간에 아까 말한 바이러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화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 세계는 무기물의 세계, 유기물의 세계, 생명체의 세계에 나눠져 있는데, 우리 체제 이론은 바로 이 유기물과 생명체의 세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볼 때 이 세계는 기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냥 톱니바퀴로만 만들어지는 기계의 세계. 그 다음에 체제의 세계가 있습니다. 컴퓨터처럼 체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바이러스처럼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화된 형태의 이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세 단계를 나눠볼 수 있는데, 체제 이론은 바로 체제와 생명체에 관한 이론이 바로 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제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체제라고 하면 한마디로 상호 연계성입니다. 그 체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결합돼서 긴밀하게 움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도는 것이 아니고, 기계처럼 뭐 기계도 이렇게 톱니바퀴가 서로 딱 맞물리면 같이 움직이지만, 톱니바퀴는 빠지면은 아무런 영향 안 주잖아요. 그러나 이 체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갖고 동시에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상호 연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 말하면 이제 interconnectedness라고 하죠. 상호 연계돼 있다. 그리고 체제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열거를 해보면 첫째 환경이죠. 체제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체제의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체제, 환경에서 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투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제에서 다시 환경으로 나가는, 경계를 통과해서 나가는 현상을 산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투입을 산출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전환 과정이라고 그러고, 다시 산출된 것이 다시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과정을 환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제와 환경 사이를 구분해 주는 걸 경계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흔히 말하는 컴퓨터에서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바이러스에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인체,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상호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좀 추상화시켜서 말하면 그걸 우리는 체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체제라. 그래서 이제 체제들이 서로 이제 긴밀하게 돌아가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항상 호메오스타시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형태, 사람의 예를 들면 사람의 몸이 수시로 나이도 먹고 하면서 계속 변해야 되는데도 그냥 얼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이거 항상성이거든요. 속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세포랄지 혈액이랄지 이런 것이 계속 수명 신진대사를 통해서 계속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해서 이걸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외형상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의 내부에 들어가 보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피부색도 점점 밝은 색에서 구멍색으로 기미도 끼고, 그 다음에 눈꺼풀도 아래로 처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변형성이라고 그래서 호메오제네시스라고 이렇게 해요. 호메오제네. 이런 식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변하고, 속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또 겉으로는 안 변하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체제라고 하는 체제. 체제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요인은 바로 신진대사라고 해요. 신진대사라고 하지만 새로운 것과 진부한 것이 서로 맞바꾼다. 그래서 신진대사라고 이렇게 해요. 이거는 말하면 메타볼리즘 이렇게 하는. 모든 생명체에서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볼리즘, 이번에 신진대사예요. 신진대사가 이게 끝나면은 생명체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기계로 돌아가는 그런 거죠. 신진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체제 모형, 이것은 이제 조직을 체제로 보는 거죠. 조직을 체제에다가 비유하는 거죠. 조직을 체제, 다시 말하면 생명체 또는 준생명체에다가 비유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체제 모형입니다. 반면에 이제 신고전 이론이나 신고전 이론은 이제 조직을 기계로 봤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기물로 봤잖아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특히 체제 모형에 와서는 조직을 하나의 체제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처럼, 아니면 세포나 인체처럼 생명체, 이렇게 보는 조직을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체는 생성적인 성격이 있다, 이멀전트하다고. 반면에 기계 모형은 단순한 모형이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품을 조립하면 기계가 되고, 다시 기계를 분해하면 다시 부품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순한 모형은 이렇게 T는 시그마 P 플러스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 토탈리티, 전체는 시그마 P, 파트, 각 부품들의 합 플러스 제로 하면 그게 바로 전체가 되고, 전체를 다시 분해하면 부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서로 가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계입니다. 기계. 무기물이에요. 그러나 유기물과 체제와 생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해야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부품으로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조립한다고 전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몸을, 우리 인체의 각 장기들, 각 지체들을
그냥 합쳐놓는다고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도 않고, 또 한 사람을 각 신체, 지체나 각 장기로 쪼개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게 생성적인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다. 그러니까 부품을 가지고 구성 요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걸 우리는 알파. 뭔가가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조직을 좀 복잡하게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체제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함의를 얻을 수 있냐. 첫째는 이제 체제 각 속성의 함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가 조직과 그 환경에 막아주는 경계라고 경계,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바깥으로 우리는 환경이다, 인바이런먼트다. 그러니까 경계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격동적이냐, 그 다음 경계가 얼마나 촘촘하냐, 좀 느슨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경계가 느슨하면 좀 뭐랄까요, 유해 성분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생명체가 좀 위험하겠죠. 그렇다고 또 경계가 너무 지나치게 촘촘하게 해서 환경과 완전히 단절을 시키면 또 꼭 필요한 영양소와 무슨 산소와 물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계가 얼마만큼 선택적이냐, 포괄적이냐, 이게 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성과 복잡성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은 체계가 그런 것처럼 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에 서브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시스템 안에 서브 시스템이 있고, 또 서브 시스템 안에 서브 시스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층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 속에 하위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위 조직이 이런 식으로 한 국가가 있고, 국제사회가 있고, 그 안에 국가가 있고, 그 안에 지역사회가 있고, 그 안에 가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의 어떤 위계성을 이제 설명하는데, 체제의 위계성이 굉장히 큰 함의를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환경과 사이에 이제 개방이 돼 있어야 투입과 산출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투입과 산출 이걸 통해서 환경과 끊임없이 교호작용을 하고, 또 신진대사도 잘하고, 이렇게 될 때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은 동태적이다는 거죠.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새로 조직이 탄생하고, 또 노쇠한 조직은 또 도태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조직이 이런 식으로 동태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정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동태적이다, 이런 점에서 체제의 모형은 우리 조직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두 번째, 상황 적응 모형입니다. 우리가 조직이 그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이란 말은 이제 컨틴전시입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가 세계적으로 있던 뭐 경기순환, 뭐 세계 대전, 전쟁, 하여튼 이런 그다음에 뭐 지구상의 무한 경쟁, 이런 것들이 이런 굉장한 상황의 복잡성, 소용돌이 현상이 이런 현상이 고전 이론의 기계 모형, 그 다음에 헤겔의 원리적 건법을 반대하도록 이렇게 몰아갑니다. 고전 이론의 기계 모형, 헤겔의 원리적 건법만 갖고서는 이런 상황적인 복잡성, 소용돌이 현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적자 생존, 찰스 다윈이 말한 것처럼 적자 생존,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다시 말하면 체제 생태 모형처럼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제 고전 이론과 그 다음에 고전이 다시 말하면 이제 테일러 포디즘, 그 다음에 관료제 모형, 원리접근법 같은 이런 고전 이론은 물론이고 그 반발로서 사례 중심 접근의 한계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고전 이론도 문제가 많고 신고전 이론도 문제가 많고, 특히 범지구적인 세계화 현상, 그 다음에 장기 불황,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장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 현대 조직 이론이 그 중에서 특히 상황 적응 모형이 등장한 것이다. 환경의 중요성. 그 유파가 이제 지금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환경 적응 이론. 환경 적응 이론. 우리는 environment contingency다.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환경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소용돌이 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시적 조직 환경의 악화,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 변동, 엄청난 그런 범지구적 경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의 어떤 구조나 과정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지만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환경 적응 이론이 생겨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원 의존 모형이죠. 모든 조직은 외부로부터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 다음에 그 생명체로 말하면 영양소와 산소와 수분, 이게 없이는 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이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거를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자원을 공급해주는 환경이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 의존 이론이 있고, 세 번째는 인구 생태 이론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자원 의존과 비슷하지만 특히 이제 환경을 구성하는 인구학적인 특성이죠. 노령 사회가 된다할지, 도시화가 된다할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노령 사회에 맞는, 그 다음에 그 도시화, 정보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조직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생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제도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을 둘러싼 그 제도 있잖아요. 국가, 지방자치, 경제, 무슨 뭐랄까요, 경제 여건,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이 조직이 굉장히 압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민한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제도 이론이고, 신제도 이론은 그런 외부적인 제도가 어떤 식으로 조직을 압박하는지 그 경위,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신제도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는 것이 상황 적응 이론 모형의 네 가지 유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복잡한 인간 모형과 정보 중심 모형입니다. 복잡한 인간은 우리가 이제 인간을 조직을 구성하는 인간의 어떤 동기를 보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the complex man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 단계에서 얘기했죠.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자아 실현 욕구 이루는 그 인간의 욕구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욕구를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구성하는 모든 욕구가 이제 다 함께 혼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단지 한 가지만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그런 생리적인 동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고차원적인 자아실현 그런 동기까지 다 가지고 있는 복잡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전 이론처럼 경제적 유인만 갖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신고전 이론, 인간관계론처럼 사회심리적인 유인만 갖고도 설명할 수 없다. 그 더 이상의 욕구와 동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XY형 인간관, 우리가 맥거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X형 인간, Y형 인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X형 인간은 뭐냐면 권위적 통제가 필요하다. Y형 인간관은
자율적인 인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외에 이제 제트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룬트스테트라는 사람이 이제 추가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룬트스테트,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X형, Y형만 봐서 아니고 Z형이라고 하는 제3형, 뭐 제4형, 제5형 다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때문에 인간을 복잡한 인간으로 봤다는 거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조직인한테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 조직인한테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직인의 동기가 영향을 받는다. 환경이 다양한 만큼 조직인의 동기도 다양하다. 이렇게 본 사람이 이제 쿠르트 로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죠. 그 다음에 상황 적응적 제트 인간, 우리가 말하는 데이빗 롤리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상황 적응적인 그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유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데이빗 롤리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중심 오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고전 이론 중에 그 제한된 합리성으로 보는 그 의사결정 악화, 그 다음에 행태이론 이게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시했던 게 정보였는데, 정보였는데 이제 그 정보도 이제 내부 정보보다는 여기서는 외부 정보를 중시해요. 외부 정보. 정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주는 자극, 지식, 이게 이제 외부 정보잖아요. 그 외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부 정보를 잘 활용을 해야지만 제한된 합리성을 이제 보완하고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말하는 관리 정보 체계,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관리 정보 체계 MIS, 아니면 행정 정보 체계, 퍼블릭 MIS,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중심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ICT라는 말은 있잖아요. 정보 통신 기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그 ICT라고.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외부 환경이 주는 메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현대 조직 이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조직 이론이 이제 정치 모형하고 이해관계자 모형이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정치 모형은 뭐냐면 기존의 조직 이론들은 보면 너무 최적 가장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 나머지 적용 가능성을 경시했어요. 아무리 이상적인 어떤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에 적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직적으로는 최적이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이제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적용 가능성, feasibility를 무시한 고전 이론적 합리성이라고 한 것은 무용지물이다.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적실성이 중요한 적실성. 그러니까 어떤 합리성보다는 어떤 대안에 대한 환경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정당이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어느 정당이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그다음 이익 집단 중에 누가, 압력 단체, NGO 중에 누가 그것을 지지하고 반대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결국은 그런 쪽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정치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조직적으로 합리성을 도출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결정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치 모형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협동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이 협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결국은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갈등 상태이기 때문에 협동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은 장치로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치 모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조직의 환경에 있는 이해관계자, 기업으로 말하면 이제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면 고객이 아니더라도 관심층, 이 사람들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고객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대한 접근방법 두 가지 있는 거죠. 고객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제품에 뭐 이렇게 광고 선전한 이런 건 이제 도구주의 관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범적 관점은 그런 고객의 요구에 잘 부응을 해야지만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객에 잘 부응하는 그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뭐라고 할까, 그 고객, 그 다음에 주주잖아요. 그 주주의 어떻게 우리를 보면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규범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구주의 관점은 그냥 고객과 주주를 이용하는, 고객과 주주를 이용해 갖고 자기들의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관점이 이제 도구주의 관점이고, 규범적 관점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조직의, 우리 기업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고객과 주주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구성원들은 고객과 이제 주주의 어떻게 보면 위임을 받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감시를 하든 안 하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규범적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조직관리 이론사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을 바꿔서 이제 인사관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